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의 치료 원칙부터 새로운 치료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소아청소년 ALL의 치료 원칙과 치료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면역 치료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이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상세포인 조혈모 세포에서 발생한 암으로서 조혈모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성숙한 세포로 분화하지 못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는 혈액암을 통칭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암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에서 14세의 소아 연령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백혈병, 중추신경계 종양, 그리고 림프종이 3대 호발암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ALL은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소아 ALL의 치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독일의 연구자인 루돌프 피르오는 백혈병 환자의 피에서 짙은 우유빛 백혈구층을 보고 피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흰색을 뜻하는 그리스어 레우코스로부터 백혈병을 처음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피르오의 제자인 미하엘 안톤 비에르먼은 소아 ALL 케이스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하였습니다. 치료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병이었는데 1948년 시드니 파버라고 하는 소아병리학자가 급성 백혈병 소아에게 엽산 기량제인 아미노프테린을 투여하였을 때 일시적인 관해 상태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ALL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7년에는 현재 ALL 치료의 근간인 관해 유도, 중추신경계 예방 치료, 강화요법으로 구성된 병합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적용을 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LL 다기관 임상시험이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예방적으로 두개강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한 후기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척수강 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것이 예방적 두개 방사선 주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마다 약물을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달라서 같은 용량을 쓰더라도 독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맞춤형 용량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ALL에서 이마티닉과 화학요법을 병행을 하였을 때 치료 효과가 현저히 개선됨을 알게 되어서 표적 치료가 가진 큰 잠재력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서 백혈병은 1960년대만 해도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극적으로 향상된 질환이 되었습니다. ALL의 임상적인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의 증상은 골수 기능 부전, 백혈병 세포의 빠른 증식과 파괴, 여러 장기의 백혈병 증식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골수 기능 부전에 의한 증상을 보면 정상 적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빈혈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면 창백하고 무기력하고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립구가 감소하면 균에 대한 대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발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하면 출혈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백혈병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파괴되면 열이 나고 체중이 빠지고 피곤해지고 종말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백혈병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파괴할 때 생기는 발열을 저희는 캔서 피버라고 부릅니다. 백혈병 세포는 혈액과 림프절을 타고 이동을 해서 림프절을 증식시키고 간과 비장을 크게 만들고 뼈와 관절에서 증식하면서 뼈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뇌 척수로도 침범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두통이나 뇌신경 마비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백혈구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백혈병 세포가 고환에서 증식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고환에 통증이 없으면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혈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혈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과 징후를 통해서 골수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고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골수검사를 시행을 함으로써 백혈병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형태학적인 검사, 면역표현형 검사, 세포유전학 검사, 분자유전학 검사로 이루어지고
면역 표현형 검사에는 유세포 분석 방법을, 세포 유전학 검사 방법으로는 PC와 염색체 검사를, 분자 유전학 검사로는 PCR과 NGS 검사를 통해서 ALL의 정확한 아형, 예후, 그리고 치료 전략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치료 추적 관찰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골수 검사를 시행을 하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형태학적으로 암세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유세포 분석 방법을 써서 세포 표면의 항원을 분석을 해서 백혈병의 아형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종양이 가진 유전자 변이를 정밀하게 밝히게 됩니다. 유세포 분석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미세 잔존 질환 측정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치료 추적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질병 분류 체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2022년 분류에 따르면 급성 림프무구 백혈병은 B세포 그리고 T세포로 분류가 되고 각각의 진단들은 그 종양이 가진 특정 유전자 변이로 명칭이 이렇게 뒤에 따라 붙게 됩니다. 이런 특정 유전자 변이는 종양의 발생 기전을 설명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예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아 ALL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ALL의 치료 원칙은 위험 기반 치료입니다. 이때 위험 요소는 환자가 가진 특성, 그리고 이제 질병이 가진 특성, 또 하나는 백혈병 세포가 가진 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임상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세포 급성 림프무구 백혈병의 경우 진단 시의 백혈구 숫자, 그리고 나이 기준에 따라서 표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즉 나이가 많을수록 10세 이상일수록 그리고 백혈구 숫자가 진단 시에 5만 이상일수록 고위험군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1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영아백혈병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T세포는 일반적으로는 B세포보다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위험군으로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종양이 가진 유전자 변이로 유리한 위험, 중간 위험, 불리한 위험으로 나누는데 유리한 위험에는 하이 하이퍼다이포플로이드라고 부르는 백혈병 세포가 가진 염색체가 정상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유리한 위험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ETV6와 렁스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전자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리한 위험군입니다. 불리한 위험에는 하이포다이플로이드와 같이 백혈병 세포가 가진 염색체 숫자가 44개 미만으로 적은 것, 그리고 KMT2A라고 하는 유전자의 전이를 가지는 것, 필라델피아 염색체로 알려진 BCR-ABL 전자를 가지는 것, TCF4, HLF4와 같은 유전자의 전자를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반응입니다. 유도요법 초기에 백혈병 세포가 감소하는 정도, 즉 미세잔존 질환은 매우 중요한 예후 인자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반응평가는 형태학적인 기반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분자검사 기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형태학적 검사상 골수내 모세포가 5% 미만인 경우에 완전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분자검사 기반으로는 미세잔존 질환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유세포 분석, PCR,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잔존 질환은 백혈병 치료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의 분자적인 완전 관해는 모세포가 0.01% 미만을 의미합니다. ALL에서 MRD는 기존 형태학적인 방법으로도 검출 한계 이하의 백혈병 세포를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환자의 개별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민감한 방법이 됩니다. 기존 형태학적인 방법으로 검출 가능한 백혈병 세포는 이 붉은 선 위의 암세포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태학적인 관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많은 백혈병 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잔존 질환은 그 검출 한계 이하의 백혈병 세포 존재를 의미하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세모 모양이 미세잔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미세잔존 질환 검출 방법에 따라서 검출 한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보라색 선, 유세포 분석은 10의-4승 정도의 미세잔존 질환을 검출할 수 있고 NGS 기법의 경우에는 그보다 민감해서 10의-6승 정도의 미세잔존 질환을 검출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임상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쓰게 되는데 유세포 분석을 통한 미세잔존 질환의 결과는 골수 검사를 시행을 하고 2, 3일 이내면 빠르게 볼 수 있지만 NGS 기법의 경우에는 민감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가 보고되는데 3,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치료 반응은 치료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처음 진단되었을 때는
임상적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초기 위험군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연구 그룹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아암 연구 그룹인 COG에서는 비세포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에서 진단 시 연령이 10세 이상인 경우, 진단 시 백혈구수가 5만 이상인 경우, 중추신경계나 고환에 침범이 있는 경우,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진단 전에 스테로이드를 투여받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자체가 항백혈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투약 전에 백혈구 숫자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도요법 이후에는 치료 반응을 한 차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위험군과 치료 반응을 합쳐서 다시 한번 유리한 위험군과 평균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한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려면 초기 위험도도 낮아야 하지만 유리한 유전자 변이를 가져야 하고 관해 유도 후의 미세잔존 질환이 0.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아 ALL의 치료 방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구성은 관해 유도, 강화와 공고요법, 유지 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추신경계 표적 치료를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아 ALL 환자는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최고 위험군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해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해 유도는 한 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해 유도요법의 목적은 초기 백혈병 세포의 99% 이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 관해는 골수내 모세포가 5% 미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 조혈 기능을 회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임상적 관해율은 95% 이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임상적인 관해를 획득하게 되지만 관해 유도요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백혈병 세포가 내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위험군의 ALL의 경우에는 글루코코티코이드, 빈크리스틴, 아스파라긴아와제와 같은 3제 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척수강내 항암화학요법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고위험군 및 T세포 ALL은 안트라사이클린이 추가된 4제 요법으로 구성된 관해 유도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해 유도요법에 이어서 공고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에 남은 백혈병 세포를 조금 더 줄여서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척수강내 항암제 투여로 중추신경계 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유지 시기에는 골수 독성은 비교적 약하지만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약제인 MTX, 식스머캡토프린, L-아스파라기나아제와 같은 약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지연 강화 시기에는 관해요법과 공고요법에서 사용된 약제들과 비슷한 구성으로 다시 한번 제유도와 재공고를 시행을 함으로써 치료의 내성을 보였던 백혈병 세포를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완전 유지 요법은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빈크리스틴과 머캅토프린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 척수강내 항암화학 요법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골수독성이 약한 약제들로 2년 이상 길게 치료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 유지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고 일상을 누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추신경계 표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백혈병 세포가 중추신경계에 숨어 있다가 재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약물 통과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백혈병 세포가 숨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강내의 항암화학 요법 치료는 백혈병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치료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척수강내 항암화학 요법 대신에 두개강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의 장기 부작용 때문에 방사선은 중추신경계 침범이 진단 시부터 있었던 경우 등 중추신경계 재발이 위험이 더 높은 환자에게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덱사메타손과 고용량 MTX, 증량 MTX도 중추신경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완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소아 ALL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BALL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영아가 KMT2A 돌연 변이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기타 고위험군의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겠고, 관해 및 공고요법을 시행을 하였는데도 미세전존 질환이 지속적으로 양성인 경우, 하이포다이플로이디 ALL인 경우, 그리고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조기 재발을 경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TALL의 경우에는 공고요법 종료 시에 MRD가 0.1%를 넘는 경우, 그리고 관해 유도에서 실패한 경우, 재발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혈세포 이식의 적응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적치료제, 카티 치료를 포함한 면역치료제들의 도입으로 조혈세포 이식의 적응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조혈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LL 환자를 치료할 때는 위험과 반응에 기반하여 치료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미세잔존 질환은 관해 후, 공고 후에는 반드시 측정을 하고 있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 양호한 경우에는 치료 강도를 감량을 해서 장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반응이 불량한 경우에는 표준 치료 강도를 강화해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마다 약제에 대한 독성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치료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처음 환자가 진단되었을 때 표준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표준위험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관해 공고치료 이후에 백혈병 반응이 좋으면 그대로 치료를 하게 되고, 골수에서 백혈병 반응이 나쁘면 강화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해랑 공고 이후에 미세잔존 질환을 측정을 해서 치료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ALL에서의 면역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LL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면역치료에는 이중특이 항체,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항체 약물 접합제가 있습니다. 이중특이 항체의 대표적인 약제가 블리나투마브,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의 대표적인 약제가 킴리아로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블리나투마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리나투마브는 두 개의 결합 부위를 가진 이중특이 항체 단백질인데, 하나는 T세포인 CD3 단백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B세포의 CD19 단백질에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리나투마브는 환자의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면역치료제의 일종입니다. 특히 CD19를 발현하는 B세포에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CD22를 타겟 항체로 가지고 있는 이노투주맙입니다. 블리나투마브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재발 BALL에서 블리나투마브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한 것입니다. 재발한 비세포 ALL 환자에서 블리나투마브 치료와 항암화학 요법 치료를 비교하였는데, 이를 비교하였을 때 주황색으로 표현된 블리나투마브 치료가 파란색으로 표현된 기존 항암항 치료에 비해서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고, 미세잔존 질환을 해결했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아 ALL에서 블리나투마브입니다. KMT2A 재배열 ALL 영아 30명에 대해서 유도요법 이후에 블리나투마브를 추가한 치료를 적용을 해서 기존 치료와 비교를 해보았더니, 기존 치료에 비해서 블리나투마브를 사용을 하였을 때 매우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카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라고 부르는데, 이는 암 치료를 위해서 유전적으로 조작된 T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T세포에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치료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로부터 T세포를 채취해서 채취한 T세포의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도록 설계된 카티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 등을 이용을 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된 T세포를 증폭을 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만들고, 이 증폭된 카티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합니다. 카티세포는 주입 이후에 체내에서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엘리나 연구는 T사젠 냉육셀의 핵심 임상시험입니다. T사젠 냉육셀은 CD19 카티로서 CD19 양성인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 엘리나 연구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재발성 불응성 비세포 ALL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입 후 3개월째 전체 반응이 82%로 아주 좋았고, 이 중에 대부분의 환자가 MRD 음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면역치료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화학 요법과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는 일반적으로 블리나투마브과 같은 이중항체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면역 관련 부작용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면역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3, 4등급의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10에서 30% 정도의 카티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티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수의 단핵과 대식 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생기면 임상적으로는 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료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제들에는 토실리주맙, 덱사메타손, 메칠프레드니솔론, 아나킬라와 같은 약제가 있습니다. 면역 효과 세포 관련 식경 독성 증후군인 아이캔스는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혈관 내 장벽이 파괴되는 것으로 일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률은 카티 치료를 받은 환자의 12에서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카티 주입 후 약 6일째 발생을 해서 2에서 9일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초기 증상이고 그 이외에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덱사메타손, 메칠프레드니솔론, 아나킬라와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 효과 세포 관련 HLH 유사 증후군은 1차성 혈구 탐식성 조직구 증식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카티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작용으로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제로는 코티코스테로이드, 아나킬라, 에토포사이드, 룩솔리티닙과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와 관련된 과염증 증후군은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면역 효과 세포 관련 HLH 유사 증후군의 발생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부작용이 함께 같은 시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해결된 후에 또는 해결되는 중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치료 매뉴얼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면역치료에 대한 소개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LL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ALL의 생존율은 위험 기반 치료, 향상된 지지요법, 다기간 임상시험으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치료 강도는 예측된 재발 위험도에 맞추어 조정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미세잔존 질환은 서와 성인 ALL 모두에서 기존의 치료전 위험인자 독립적으로 가장 강력한 예후인자입니다. ALL의 치료 체계에는 관해 유도, 공고, 강화, 유지요법이 포함됩니다. 최고 위험군 또는 재발성 ALL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카티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항암 요법 관련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로 면역 치료에 대한 전략의 탐색이 소아암 치료에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